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회 이재입니다. 앞에서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렵죠? 저는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컴퓨터공학이라는 분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분야입니다. 불과 70여 년밖에 안 됐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하는 애니악이 만들어진 게 1940년대 중반이니까 불과 70여 년 전에 시작된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그동안에 어떤 변화를 거쳐야 왔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대수를 재보면은 2014년을 기준으로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타블렛 등 다양한 기기가 보급되면서 현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대수가 42억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70억 되나요?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의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자료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44제타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된다 그러는데 제타면은 10의 21승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대충 감을 잡아보려면은 사람 몸의 모든 세포의 개수를 몽땅 다 세면은 한 3조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10의 12승밖에 안 돼요. 10의 12승하고 21승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숫자죠. 조금 비슷한 숫자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별의 개수를 세면은 그게 7 곱하기 10의 22승 정도 됩니다. 컴퓨터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의 숫자가 지구의 범주를 넘어서서 우주의 단위를 세는 데 쓰이는 숫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1997년 처음으로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에게 승리하는 일이 있었고요. 2021년이 되면은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TV의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결해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로 문제를 내는데 컴퓨터가 듣고 문제를 푸는 거죠. 모두 다 알다시피 2016년이 되면은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의 그 다음 세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0억 대가 넘는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 그보다 100배는 많은 컴퓨터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디바이스들이 전 세계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타고 온 자동차에 아마 컴퓨터가 몇 대는 들어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신호등, 전광판, 옆에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 그 안에 전부 다 컴퓨터나 다름없는 디바이스들이 쫙 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맛집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나? 스마트폰 나온 지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인터넷 나온 지 불과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바꾸어 놓은 세상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죠. 컴퓨터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신기한 일조차도 아니에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언제쯤 되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금지될까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운전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세상일 거고, 그 세상이 다가오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다녔대 하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공학이 미쳐지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미래 로봇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온다면, 혹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관장하는 의료에 관련된 분야가 온다면은, 그 미래의 모습들을 바꿔놓을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마도 컴퓨터 과학과 공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게 컴퓨터 공학인가요? 보통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컴퓨터 공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은, 혹은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 대한 과학이고 인간의 지성에 대한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육체는 능력의 한계가 있죠. 100m를 5초에 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람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빨리 달리고 싶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똑같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숫자 1000개를 불러주고 외워 그랬을 때 외우기 좀 어렵겠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계산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제일 잘 만들어준 게 컴퓨터라는 도구인 것이죠. 컴퓨터는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지금부터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평균적으로 누가 더 똑똑할까요? 진짜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진짜? 진화라는 거는 수만 년, 수십만 년 단위로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300년 동안에 사람이 똑똑해지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지적 능력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년 전이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세기의 천재들이 태어나던 시기예요. 수학계의 아주 유명한 천재들로 꼽히는 레오나르트 오일러나 혹은 칼 프레드릭 가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명확한 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은 오일러나 가우스들이 풀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300년 전 시절에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던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그런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300년 전에 문 앞에 있던 문제들은 훨씬 간단하고 손쉬운 문제들이었던 데 반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은 오일러나 가우스만큼 똑똑하지 않은데 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유를 따지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적 재산과 경험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일러나 가우스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구는 종이의 연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 있는 핸드폰은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좋은 도구죠. 오일러나 가우스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컴퓨터 공학부에 보면 무엇을 배우나?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계산 이론,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산 이론이라는 것은 19세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지적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 좀 똑똑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널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하죠. 논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답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맞고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 아니죠? 답만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논리학의 기본적인 근간이에요. 과정의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1세기 우리가 접해야 되는 문제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떠올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1초 만에 풀리는데 이렇게 풀면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기다려도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계산적 사고 혹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근간에서 그 위에 덧붙여서 논리가 만약 무엇을 생각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계산적 사고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생각에 대한 이론인 거죠. 두 번째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위에 두 개를 쉽게 얘기하면은 계산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한 문제고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은 사람과 사람이 혹은 사람과 컴퓨터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은 같이 일하기 쉽지 않겠어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듣는 질문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면은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많이 다뤄봐야 되나요? 프로그래밍도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는 컴퓨터를 꽤 많이 다뤄본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꽤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조금 해보긴 했는데 그다지 자신은 없는, 나 조금 해봤어요 하고 대답하는 정도의 학생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초보자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입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면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옆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막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해커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졸업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의 직업 이후에 미래에 가는 길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은 직업군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거나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요즘은 창업에 나서서 자기 스스로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구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죠. 청년 실업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쪽은 완전히 논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맞춰주지 못해서 절절 맺고 있는 상태라 수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별로 전혀 걱정하는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 모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진짜로 취업하러 올 때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다고 그냥 맨몸으로 오신대요. 딴 학교의 출신들은 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오는데 어떻게 그냥 오시는데 그래도 안 뽑을 수가 없어서 뽑는다고.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도 그러지 마세요. 좀 준비 좀 하고 가시죠. 프로그래머는 컴퓨터하고 일하는 직업인가? 아마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직업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소개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는데 딱 하나 이 질문엔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아마도 이 모든 발표가 끝나고 마무리를 할 때쯤 되면은 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